자, 오늘 교재의 231쪽에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찾았습니까? 예, 여기부터 할 차례죠. 자, 봅시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젊은 세대를 위한 저렴한 주택입니다. 나이 많은 세대가 아니고 젊은 세대를 위한 저렴한 주택.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서울에 뭐 한때는 서울 강남 같은데 뭐 34평짜리 아파트 같으면은 뭐 40억, 뭐 50억 이랬어요. 지금은 이제 한 10억 빠졌습니다. 한 30억. 자, 여기에 울산 뭐 한때는 뭐 10억, 11억 이래 했는데 지금 한 2, 3억 빠졌죠. 한 7억. 자, 그래서 갑이 35살이고 남자고 을이 32살짜리 여자입니다.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매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합니다. 뭐 하려고? 집 살라고. 그럼 언제 삽니까, 이 부분? 언제 사요? 뭐 1년 모으면 1200만 원, 10년 모으면 1억 2천. 예. 이거 살려면 한 200년을 모아야 되죠. 이거 살려면 한 50년을 모아야 됩니다. 예. 50살 더 하면 몇 살? 85. 뭐 죽네. 생애 못 산다 이 뜻이에요. 예. 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니고 뭡니까? 선택이에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이 혼족이 굉장히 많죠. 혼족 굉장히 혼자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하려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자식까지 낳아버리면 자식 교육 비용이라든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저출산이에요. 지금 0.81이라는 출산율이. 그러면 둘이 만나가 둘이를 낳아야 1이죠. 둘이 만나가 하나도 안 낳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0.81도 외국인 때문에 0.8이에요. 한국 여자들은 거의 안 낳습니다. 자, 국제결혼 요즘 많이 하죠.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제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애 출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면은 국가 존립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자, 가장 뭐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이제, 70쯤 됐다. 그러면은, 이제 노후에는 뭔가 보장을 받아야 되죠. 국가에서 노인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돈도 지원해주고, 의료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 젊은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존립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3대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첫째. 결혼을 하려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책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너무 가감한 정책.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20대 후반에 있는 사람을 남녀가 연애를 하고 있으면 불러라. 나라에서. 앉혀라. 여기 앉아가 너 결혼할래? 결혼하면 집 줄게. 임대주택이죠 물론. 그리고 전평수 안 준다. 34평짜리 최소한 줄게. 그러고 너 빨리 자식 4명만 낳아라. 아시겠습니까? 4명만. 그러면은 너는 직장 안 가도 된다. 나라에서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1,000만 원씩 지원해 줄게. 자, 그러면 그 부부는 애들을 성인을 될 때까지 키우기만 하면 돼요. 4명 이상을. 자, 그리고 애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부부들은 이 국가를 위해서 자식 4명을 생산했죠. 연금 줘야 됩니까? 안 됩니까? 줘야죠. 그래서 너가 둘이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매달 500만씩 연금 줄게. 너가 죽을 때까지.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 돈이 들죠? 돈 없습니까? 한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현찰 많이 가지고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보세요. 돈쟁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자, 그래서 그런 돈을 가지고 지원해 줘도 됩니다. 그러면 10만 가구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럼 자식 몇 명? 40만이 되는 거예요. 40만이. 자, 그러면 인구가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은 그런 가감한 정책이 없으면 안 된다. 자, 어쨌든 이런 저출산과 결혼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만든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자, 여기가 어느 도시다. 그러면 여기에 도심이 있겠죠? 자, 옛날에는 도시 바깥에 여기다 공급했어요. 땅값이 사니까. 그럼 집값이 떨어지겠죠? 자, 여기에다 공급하니까, 자, 공급 실패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여기 옵니까? 이제 은퇴 생활하고 조용히 한적한 저는 생활하는 나이 많은 세대나 오지. 젊은 세대는 선호하는 것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왜? 자기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 주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공급해 보니까 결국은 미분양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안 오더라. 자, 그래서 도심 주변에 여기다가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외국을 이제 한번 가봅시다. 외국은 비싼 주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밖에 있어요. 외국은 좋은 자연 환경과 이런데 개인 단독주택을 지어서 자, 이런 전원주택이 비싸고 여기에는 저렴한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뒤바뀌었죠. 못 사는 니 여기 살면서 끝까지 차비 서가면서 못 살고 잘 사는 니 여기 살면서 끝까지 차비 전략해서 잘 살아라. 이게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이에요. 완전 걸러묵은 정책이죠. 자,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우리도 여기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자고 해서 도입한 주택이 뭐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는 땅값이 비싸죠. 그럼 땅값이 비싸니까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까? 부지를 작게 확보해야 돼요. 작게. 그래서 작은 부지를 확보해서 자, 이 작은 부지 같은 경우에 자, 300세대 미만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 확보하고 자, 세대 규모는 크게 할까요? 작게 할까요? 작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로 하자. 자, 그리고 세대 수는
자, 많이 넣어야 되겠죠. 세대수 많이 넣기 위해서 자, 소형주택,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이나 자, 다세대 주택 같은 거. 소형주택은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짜리로, 이 60제곱미터 이하짜리에는 자, 침실이 3개 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침실이. 침실 하나가 7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2평. 네. 그러면 딱 2평 이상 돼야 돼요. 그럼 안에 뭐 가구 넣었습니까? 가구 못 넣습니다. 2평짜리 같으면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정 연립이나 다세주택은 원래 이런 것은 4층밖에 못 넣는데 주택으로 쓰는 것을 5개 층까지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세대를 최대 많이 넣어서 가격을 자, 다운시킨 이런 주택을 뭐라 부른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소형주택을 우리 원룸형 주택이다 해서 이렇게 공급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 원룸형 공급을 너무 많이 하니까 문제가 혼족만 더 생겨버렸죠. 예. 그래서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예. 결국 원룸은 이 주택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해서 저렴한 주택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만든 주택인데 결국 혼족만 양성시켰다. 왜? 원룸형 중심으로만 공급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고 원룸형을 바꿨는데 소형주택이라 이렇게 바꿨어요. 이 사람 사는 곳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 못 살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단정 연립이나 다세대는 공급이 잘 안 돼요. 왜? 수요가 없으니까. 그럼 일반 다세대나 일반 연립을 사지 단정 연립 다세대는 안 삽니다. 왜? 너무 저가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처음부터 이런 취지로 도입을 했지만은 결국은 국민들에게는 큰 어필이 되지 않는 주택이에요. 예.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 1번에 300세대 미만이란 말 찾습니까? 거기에 밑줄 치시고 자, 300세대 미만이 돼야 됩니다. 300세대 이상부터 안 돼요. 300세대 미만. 왜? 부지를 작게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국민주택 규모 그게 줄치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택으로서 사업계획 승인마다 줄칩니다. 도시지역에 건설해야 돼요. 그 도시지역 밖에는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종류는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소형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단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 중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건축인의 심의받은 경우 다음에 줄칩니다.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연립은 4개 층이에요. 그런데 한 도시형 생활주택 안에서는 5개 층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단정 다세주택도 다세대 주택 중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만 건축인의 심의받은 경우에는 줄칩니다. 주택으로서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소형주택.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을 소형주택이라는데 자, 거기에 줄칩니다.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60제곱미터. 자, 그래서 60제곱미터면 평수가 18.5평. 그러면은, 자,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파트 공급받는 평수로는 24평짜리. 최대 크기가 그렇게 들어가요. 1번,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고, 2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해야 되고,
3번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욕실 보일러 시설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돼요. 이건 소위 이제 원룸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4번의 그 미줄치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 7제곱미터 이상짜리를 3개 이하로 구성할 것. 다만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주택 전체 세대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 자 거기에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침실이 몇 개 들어갑니다. 3개 들어. 그러면은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거 침실 3개 넣어요. 그러면은 자 침실 1 7제곱미터짜리, 침실 2, 침실 3. 자 그러면은 21제곱미터죠. 안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9제곱미터는 자 여기는 이제 화장실 들어가야 되죠. 또 주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사람 사는 곳입니까? 내가 볼 때는 닭장이에요. 예, 우리 닭 안에 넣어놔갖고 계란만 알만 자꾸 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 이걸 갖다가 만들어가 소형주택 이 저렴한 주택이다. 정부에서 선전 열심히 하다가 욕 태바지거든 묻죠. 네가 들어가 살아봐라. 그러니까 뭐 명색이 대통령인 사람이 가가지고 13평짜리 그게 임대주택에 들어가가 참 아늑하고 좋다. 그러니까 댓글이 뭐가 올랐습니까? 네가 살아라.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욕 태바지가 묻고 전면 다 내라버렸어요. 예. 이 사람 사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집이 아니다. 예. 자, 워낙에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자, 결국은 이런 이상한 주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집값이 계속 떨어지죠. 예. 자,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은행 금리가 지금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1.5% 정도 차이 납니다. 미국 금리가 1.5% 높아요. 우리가 1.5%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이 미국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신호가 벌써 떴어요.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면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또 타격을 줍니다. 그럼 금리를 같이 올려야 되는데 같이 올릴 수가 없죠. 올려버리면 지금 다 죽는다 소리 나겠죠. 대출 낸 사람들 감당 못합니다. 지금도 감당 못하는데 정말로 힘든 시기예요. 어쨌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내년 하반기까지는 계속 금리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집값도 계속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지금 서울의 강남에 40억 하던 것이 지금 30억 정도 10억이 빠졌어요. 여기 울산 같은 경우도 한 3억이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년 하반기 되면은 결국은 이 상태로 가면은 서울의 40억짜리 집값은 20억대로 떨어집니다. 여기는 4억 내지 5억 정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자, 거품이 빠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자,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 해, 이제 일단은 이 국회의원 의석수가 조정이 돼야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요번에 세금을 내려서 이걸 보전시켜 주려 했는데 지금 안 되죠. 저기서 동의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돈 있는 사람들만 감세해주는 효과가 있다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거지 같고 지금 세금이라도 내려줘야 대출 낸 사람 견딥니다.
세금도 안 내려주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냥 이 정권의 정치에 무조건 반대만 하겠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세금이 좀 내려가야 그나마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정치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 국회의 색수가 비슷해지면은 좀 불합리한 법 규제익이 좀 없어져야 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여러분도 이제 내년 23년도 시험에는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왜냐, 정부에서 최근의 이야기가 곧 상대평가 발표를 한답니다. 상대평가를 발표를 하면은 여러분이 몇 명 뽑느냐, 2,000명 정도 뽑는데요, 한 해에. 그러면 딱 등수 1등부터 2,000등까지만 합격증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2,000등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야 되죠. 예, 대부분 그 2,000등 안에 든 사람들 누굴까요? 예, 서울대생이에요. 예, 공부 기계들 있잖아. 딱 한 번만 보면 다 위 아픈 거. 못 이겨요, 그거. 예. 자, 그리고, 장롱면허라고 들어봤죠? 땄는데, 10년, 20년 그냥 안 하고 장롱에만 들어가 있는 면허들 없앤답니다, 전부 다. 그 어떻게 없애느냐? 재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간 보유를 하고 중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6개월 이상 받아야 되고 그것도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자격증 박탈은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중개업을 하려면 오랫동안 장롱면허들은 6개월 교육받고 시험치가 통과되어야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합격한 사람들은 재교육 과정을 안 밟아도 됩니다. 어쨌든 뭐 내년에 빨리 합격하세요. 뭐 일각에서 이런 말도 불립니다. 유예 기간 없이 24년도부터 바로 상대평가 실시하자는 안도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년이 23년도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만약 24년 바로 상대평가 실시하면은 물론 제가 볼 땐 그건 좀 희박한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합격하세요. 그래야 2024년도 국회 선거 끝나고 나면은 여름 때부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취득해서 그 경기 좋아지기 시작할 때 업을 시작하면은 돈을 법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 부동산 업계가 내리막만 걸었죠. 하염없이 내리막만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24년도부터는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세요. 뭐 이제는 어영부영할 때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고.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자, 줄칩니다.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줄치고, 대통령이 한 다음 기준, 그게 건설 기준, 설치 기준, 면적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 제가 이제 가본 데가 48평짜리를 가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에 계단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한 집입니다. 한 세대. 자, 딱 들어가면 여기에 벽으로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도 욕실, 부엌, 현관이 별도로 되어 있고, 여기도 욕실, 부엌, 현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세대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세대를 구분시켜놨다 이 뜻이에요. 이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수요는 그리 안 많습니다. 울산 광역시에는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데 가면은 대학가 옆에나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지어달라고 옵션입니다. 이거 옵션. 그럼 이제 딱 가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주인이 살고 여기는 세입자가 살고 여기에 중간에 자 문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 문을 개방시켜 버리면 주인이 전체 다 쓸 수 있도록 이 문 닫으면 완전히 구분돼 버려요. 자, 이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자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같은 자그마한 주택에도 세대 구분형을 넣을 수 있도록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두 가지 기준. 그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라는 말 찾았습니까? 그 옆에다 이 말 써서요. 그게 아파트에 설치하는 기준.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 없습니다. 그게 다세대주택 같은데 세대 구분이 넣는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아파트에 들어가는 기준은 네 가지가 있죠. 기억해 보시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 현관이 들어갑니다. 설치돼요. 그럼 여기도 자 욕실, 부엌, 현관 여기도 욕실, 부엌, 현관이 되어 있죠. 자, 그다음 2번 니은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와 여기가 구분되어 있죠. 여기에 자 연결문이 있든지 경량 구조로 된 벽이 딱 설치되어 있어요. 이걸 개방하면 전체 다 주인이 설 수 있도록 이런 구조다. 그 다음에 디귿에 세대구는 공동주택 세대수가 줄칩니다.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리얼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조전면적 합계가 줄칩니다. 해당 주택단지 전체 조전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그래서 세대수나 주전적 면적이 전체 세대수나 전체 주전적 면적 합계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으로 넣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갖추면 이걸 아파트에 들어간 세대 구분형 건설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은 다세주택인데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규모가 작은 주택이죠. 자,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줄칩니다.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2세대 이하가 돼야 돼요. 자, 그 말은 다세대 주택은 이 아파트보다 규모 작은 주택이니까 세대 구분형을 한 세대 넣을 때 딱 이렇게 두 개로만 넣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파트는 이런 규정이 없었죠. 아파트는 여러 개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자, 우리 60평짜리 아파트. 그런 아파트는 세대 구분을 3개를 넣든 4개를 넣어도 관계없어요. 예. 자, 근데 다세주택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딱 2세대로만 넣어요. 2세대로. 자, 그 다음에 자, 니은의 세대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고 디귿의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가 줄칩니다. 해당 주택 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이런 거죠. 자, 여기 다세주택이 이렇게 세 동이 있습니다.
자, 각 동이 10세대씩짜리. 자, 그러면 자, 세대구명 공동주택. 자, 여기에 A세대에 여기에 세 세대를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대구명. 저 그대로 보세요. 전체 세대수의 얼마? 10분의 1. 그럼 30세대 10분의 3세대죠. 해당 동의 세대수의 3분의 1. 해당 동 10세대의 3분의 3, 3세대죠. 여기에 A세대 3개 다 넣어도 돼요. 아니면 A 하나, B 하나, 뭐 C 하나 이렇게 넣어도 되고. 예. 그래서 일단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해당 동의 세대수의 3분의 1까지 넣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 리얼에 구조, 하재, 소방, 피난 안전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안전기준에 충족해야 됩니다. 자, 이런 조건 갖추면 다세주택의 세대구분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3분의 1이니 10분의 1이니 이런 것은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냥 읽다 보면 자기도 다 뒤에감 다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주택이 세대구분 공동주택인데 전국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요에 대해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옆 페이지 가서 2장에 사업주체 노는데 지금 그 사업주체는 지금 볼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조합 마찬가지 넘어가세요. 제3장에 주택건설 절차라고 되어 있죠. 뭐 이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은 뭐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자, 그리고 옆에 가시면은 사업계획 승인대상 승인권자라고 되어 있죠. 자, 사업계획 승인대상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주택을 건설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1호 1세대. 1호라는 것은 단독주택을 말하죠. 1세대라는 것은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그럼 한호부터 시작해서 29호나 29세대까지 건설은 자, 건축할 때 허가받아서 짓습니다. 주택 건설을 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채를 짓든 한 호를 짓든 한 세대를 짓든 자 1호 1세대에서부터 29호 29세대까지는 무슨 허가 받는다? 건축 허가 받아요. 건축법 적용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자 30호 이상 자 그리고 30세대 이상으로 물론 예가 있습니다. 50호 이상일 때도 있고 50세대 이상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상 건설할 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 사업계획에 대한 뭘 받아야 된다? 승인받아서 건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 몇백 세대 이상 되죠? 그럼 뭐 받았다? 승인 받은 거예요. 승인 받았지. 자, 내가 살고 있는 빌라 20세대짜리다. 승인 받았습니까? 허가 받았습니까? 허가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세대수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호수나 세대수에 따라서 허가 받을 때도 있고 승인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에서는 자 일단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몇 호? 3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30호, 3세대 이상 건설된 주택은 승인받은 거고, 예, 29세대 이하짜리는 허가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죠. 책에 보시면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1만 정도 이상의 대조성 사업을 시행한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단독주택의 밑줄 칩니다. 원칙이 몇 호? 30호 이상이 되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예외, 자, 거기에 뭐 블록형 단독주택이나 한옥 같은 거는 50호 이상이 돼야 되고, 공동주택 원칙에 줄칩니다. 몇 세대? 3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물론 예외로, 자, 그 진입도로 폭이 6m가 되고 전용 면적이 30m 이상인 요건 갖춘 단정 연립이나 다세대는 50세대 이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으로 시행되는 주택일 때는 50세대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자, 지금은 예외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죠. 예. 1호부터 1세대부터 29호, 29세대까지는 뭐 허가받고, 30호 이상이나 3세대 이상일 때는 뭐 받는다? 승인 받는다. 이것부터 알아야 되죠. 거기에 있는 예외는 천천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야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승인받아서 건설된 곳이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 받아서 건설된 것이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자, 밑에 승인권자는 별로 볼 것도 없고, 자, 이제 넘어가서 제4장에서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도 잘 옵니다. 자, 말 그대로 분양가 상한제. 자, 우리 아파트 분양가격 있죠? 자, 거의 상한을 정해서 그 이하로만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뜻은 이겁니다. 일반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자, 분양가격. 자, 이 분양가격은 법에서 정하는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를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일반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어디서 정해주겠다? 법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자, 법에서 정해주는 가격 이하로만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자본주의 법이다, 공산주의 법이다. 예, 공산주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도는 자, 우리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 제도는. 자, 첫째, 장점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신규 주택 공급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단점으로 나타나요. 신규주택 공급이 차단돼 버려요. 자, 그리고 자, 이 신규주택 공급이 차단되니까 기존 주택 가격을 자, 기존 주택의 가격을 폭등을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분양가 상한제가 자, 언제부터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느냐? 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요.
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서울에 34평형 자, 아파트 가격이 뭐 한 5억쯤 했습니다. 5억. 자, 이 사람 임기 4년 후에 자, 이 가격이 자,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약 15억까지 올라갑니다. 4년 만에 15억이 올랐어요. 왜? 투기를 전혀 규제를 안 했어요. 그리고 무한정 대출 내줬습니다. 그럼 5억짜리 이거 대출을 얼마쯤 내줬을까요? 10억 내줍니다. 5억짜리를 10억 대출 내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큰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뭐 20몇 년을 강의를 하니까 이때도 강의하고 있었겠죠. 예. 돌아서면 6개월에 1억씩 오릅니다, 가격이. 예. 1년에 몇 억씩 올라요. 자, 5억이니까 우리가 한 생각할 때는 한 3억 5천 정도 대출 내주죠. 1년 뒤에는 추가 대출 또 내줍니다. 추가 내주다 보니까 10억까지 올라가요. 자, 그럼 이때 한 15억 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 다 팔았어요. 10억 받고 명태 신청합니다. 회사에도. 명태 신청해서 퇴직금 받고 이래 한 20억 들고 전라도 광주나 부산이나 이런 데 내려와요. 내려와가 저 해운대 센텀에 고급 아파트 사고 원룸 방 20개짜리 뭐 8억밖에 안 했으니까 사고. 예. 그래서 돈이 남아가 벤츠도 서울에 거지같이 살다가 내려와가 기족이 붙죠. 허름한 아파트 하나 팔아가지고. 왜 규제를 안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비판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때 자 결국은 자 흥기 15억이니까 세금은 얼마? 더 비싸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발표한 정책이 자 기존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발표된 것이 자 뭘 발표했느냐? 종합 부동산세를 발표합니다. 6억 원 초과되면은 중과세를 매기겠다. 그 다음에 자 새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 지금 우리 배우는 뭐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발표해서 주택가를 안정시켰느냐? 결국 안정 못 시켰죠. 자 기존 주택 가격은 6원 초과되면 중과세 하겠다는데 결국 이것도 실패해버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하니까 자 결국은 서울에 신규 주택 건설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스톱돼버립니다. 자 스톱돼버리니까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스톱돼버려요. 다 차단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차단되니까 이 단점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 주택 가격이 다시 어떻습니까? 폭등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종합부동산 때려봐야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요. 예. 이 분양가 상한제가 장단점을 이거 모르고 이 정책을 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알았으면 이거 안 썼을 거예요. 이 단점이 있던데.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음 정권 넘어가죠. 예. 그 다음 또 막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겁이 났어. 아예 여기에 주택가격 안정에 관한 정책을 발표를 안 합니다. 예. 대안이 없으니까. 그건 내버려두죠. 내버려두니까 이 가격이 17억 정도 선까지 에서 머물다가 딱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예. 자, 이 사람은 이거 한번 잡아보자 해서 취임하자마자 2017년 8월 2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합니다.
자, 대책 발표해서 모든 거래 규제 다 시키죠. 거래 차단시켜 버립니다. 아예. 자, 그럼 가격이 떨어져야 되죠. 떨어집니까? 계속 오릅니까? 예, 어디 얼마까지? 40까지 올라. 이 사람이 무슨 정책만 하면 오르는 거예요. 정책만 하면 올라요. 솔직하게 아니에요. 일부러 올린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세금 많이 걷기 위해서. 간단하죠. 금리 올라 버리니까 떨어져 버리죠, 집값이. 예. 몰랐을까? 알았어요. 그 정책은 쓰기 싫은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막 대출내라는 막 대출내가 집 투자해가 집값 이만큼 끌어올리라고 결국 세금 부과 다 했잖아요. 예. 막 그때부터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조금 높게 책정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어요. 이래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결국은 이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인 주택가격이 안정된 것은 봅니까? 본 적이 없죠. 전부 다 이것만 본 거예요. 이것만. 신규 주택 차단시키고 기존 주택 가격이 어떻습니까? 폭등시키는 이 문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이제 없애야 되죠. 없애집니까? 안 된대. 예.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괜히 최근에 주택가격 시장만 박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제도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떠나서 없애야죠.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금 당장 미국의 금리 오르는 바람에 주택가격이 막 곤두박치죠.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간단한 문제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잘못된 정치 논리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저거 멋대로 저거 논리대로 끌다 보니까 결국은 죽으라는 건 누가 죽어납니까? 네,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사업주체가 자, 좋습니다.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57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이걸 분양가 상한제.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는 법에서 정해주겠다 이 말이죠. 가격을. 예.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자,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평당 1,100만 원만 받아라고 이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실제로 1,100만 원이니까 곱하기 34평 하니까 얼마? 자, 4가 안 되죠. 한 거는 얼마? 새 거는 얼마? 그래서 아파트 건설업자 건설하면 다 손해보죠. 신규주택 공급 어떻습니까?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주택 가격만 더 올리라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제도라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지금은 어디에 적용하느냐? 1번 공공택지 거기에 밑줄 치시고 자, 공공택지에 적용하는데 서울시에는 공공택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2번에 보시면은 줄칩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정책 시민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 자, 그래서 이번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민간택지인데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면은 지정하겠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는 2번에 해당됩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 그래서 서울시에는 전체 지금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시 내에 신규 아파트 건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분양가 상한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새 아파트 공급되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현행법상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우리 전에 배웠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되면 그랬죠. 그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되면 거기서 나는 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줍니까? 나라 가져갑니까? 나라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새 아파트 공급은 올 수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공급되느냐? 일단은 국회 의석수가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봄에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자, 그때 의석수가 조정이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니 공공재개발의 재건축 있죠? 다 없어질 거예요. 없애야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전국적으로 울산에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먹거리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중개업자들 먹거리를 완전히 다 말려버려 놨어요, 지금 법으로. 예. 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밑에 양갈로 2번은 뭐 지금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3번에 뭐 쭉 해놨죠. 예, 이거 다 없어질 법들이에요. 지금 보지 마세요. 자, 거기에 넘어가면은 242쪽에 투기갈지구로 돼가 있죠. 자세요. 투기갈지구가 무슨 뜻인지 잠시 쉬었다 갑시다.